이제 백규는 평생 유기태수님을 모시고 수발을 들기 위해 일남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구쳐도 목숨을 다 바쳐 끝까지 유기태수님을 수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사영웅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2편에서는 그 말미에 네. 유비 어린 시절에 집안 당숙 유원기가 유비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했었죠. 네네. 그랬죠. 유원기는 유비가 15살 되는 해에 아들 유덕연과 함께 당대 최고의 학자 노식에게 네. 수학하도록 학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아, 유비 어머니는 유비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워낙 살림 형편이 어려워서 학문 배우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런데 뜻하지 않던 기회를 만나자 유비가 하던 생업을 전부 본인이 담당하면서 유비의 학문적 성취에 힘을 실어주죠. 어우, 네. 큰 도움이 됐군요. 그렇죠. 한편 173년 낙양에서는 네. 청류파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원소가 20세 되던 해 네. 당시 삼공 모두의 눈에 들어서 네. 상공부로부터 직접 벽서되는 파격적 절차를 거쳐 복양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네. 그 복양으로 파견된 원소는 수려한 용모만큼 깨끗한 행정을 펼쳐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데 네. 원소는 유교주의에 입각한 행위로서 신분의 구애받음이 없이 인의로 국민을 대하고 어려운 국민들은 마다하지 않고 자기 일같이 돌봐줌으로써 복양에서도 후한을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라는 평판을 받게 돼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낙양의 젊은 청류파 명사들과 계속 교류하여 충효, 인의의 나라를 만들고 국태민안을 이룩하자는 운동을 꾸준히 실행합니다. 네. 이제 해가 바뀌고 네. 조조도 약간의 나이가 되자 효렴에 청거되어 네. 곧바로 낙양 북부의, 그러니까 낙양 북부라면 낙양 북문을 지키는 경비대장이죠. 네. 임명됩니다. 네. 조조는 인이라는 유교주의적 가치보다는 네. 법과 사상에 가까운 엄격함으로 행정의 기본을 삼아 원칙과 규칙을 세워서 통금 시간을 금령으로 정하는데요. 네. 어기는 자는 예의 없이 곤장을 때리는 행위를 합니다. 네. 이때 황간 십상시 건석의 숙부가 그 이전에 수시로 통금 시간을 위반하면서 관문을 통과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상습범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조조가 남양 북부위가 된 후에도 네. 통금 시간 이후에 관문을 통과하려고 이제 금령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데 네. 조조가 가차없이 건석을 잡아들여서 문초를 해요. 아. 대인, 네. 대인은 이문이 네. 천자가 계시는 도성의 관문 중에 하나이고 네. 백성을 그 도적으로부터 지키는 관문인데 네. 어찌 금령을 어기면서 함부로 통금 시간에 출입을 하려고 하냐고. 알만한 사람이 네.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용납할 수가 없다고. 내가 사사로운 인정이나 압력에 밀려 관문을 열어주게 되면 네.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네. 도적들이 관문을 쉽게 출입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황제폐와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지키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건성의 숙부가 네. 가소롭다는 듯이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후통을 치죠. 어떻게? 북부인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가? 그까지 금령이야. 인간이 만든 건데 바꾸면 그만 아니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조는 크게 경로해서 목청을 높이죠. 네. 당장 이 사람을 끌어내어서 금령대로 곤장 100대를 치라고. 백이 안 맥혔군요. 그렇죠. 오히려 60대면 될 곤장을 꾀심죄까지 섞여가지고 곤장 100대를 맞고 초죽음이 된 건석의 삼촌이 조카 건석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고합니다. 잃는 거죠. 그렇죠. 조카. 조조가 건석 조카를 무시해서 나에게 곤장 100대를 때리는 장형을 내려가지고 내가 초죽음에 이르렀다고. 잘못하면 100대 정도면은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럼요. 네. 그 무사들도 100대를 갖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상시 건석은 조조가
자기 삼촌보다도 자신이 권위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조조를 응징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적법한 행위를 했고 거기다가 비정후 겸 대장주 출신 조등의 손자를 건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호시탐탐 조조를 손볼 기회를 노리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조의 명성은 더욱 온 도성에 퍼져가지고 승승장구해요. 조조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 집행을 하는 대단한 조조. 그래서 동구 현령으로 승진하고 곧이어 의랑에 제수되어 낙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조조가 낙양에서 명성이 널리 각인되기 시작할 때 원소는 생부 원봉이 정부인 3년상을 당하게 되죠. 원소는 정부인 3년상을 치르기 위해서 복양장을 사임하고 연암으로 심효살이를 떠나게 됩니다. 네, 3년 심효살이. 그렇죠. 방탕한 생활에 젖어 있던 원술은 친자인데도 상년상을 두려워하는데 정작 원소는 배다른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정부인의 심효살이를 떠나기로 하자 많은 백성들과 유학자, 관료들이 끊임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내게 돼요. 네, 친자식도 안 가는데. 그렇죠. 원소를 배웅하러 온 많은 학자하고 명사들 쪽에서 하옹은 원소를 배웅하면서도 조조에게 이런 말 하죠. 원소는 안정된 세상에서는 좋은 평판과 가문의 힘으로 당대 최고의 명사가 되겠지만 후한이 난세에 접어들게 되면 이 사태를 수습할 사람은 자네 조조뿐이라고. 조조가 잠시 생각이 잠기죠. 이 말은 난세에는 유교적 사고와 명분 그리고 학문만으로는 환관을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게 되는데 원소는 유교의 틀을 벗어나기에는 유교적 명망이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아는 하옹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시적소의 변화를 추구하고 임기응변을 이끌어내는 나의 순발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조조는 더욱 근신해가지고 유학에만 빠지는 게 아니고 도교, 시문, 그 다음에 모든 그 병서들 전부 다 다양하게 학문을 탐구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176년이 되는데 탁군 후시산 자락에 있는 초당에서 세월을 뒤로하고 어린 학동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년 학자가 종처럼 우렁차고 낭낭한 목소리로 훈시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라의 기관과 안위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줄 알고 있느냐. 조정은 환관에 의해 암이 명을 가려 국정이 문란해지고 환관이 매간매직으로 임명된 무능한 지방 관료들이 본전 찾기에 몰입하기 때문에 백성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백성들은 초급 목표로도 연명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인류까지 거래하는 지방이 있었다고 한다. 이게 이제 실제 정세에 나온 얘기예요. 사람 고기를 먹었으니까? 예.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인육을 먹었대요.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지역에 이르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이대로 가다는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그릴 길을 소홀히 하고 졸기만 한다면 장차 이 나라는 누가 구할 것이냐. 모두들 긴장해서 장차 이 나라가 어찌 되어 가고 있는지에 초미의 관심을 두기 바란다고. 그러니까 이제 훈장의 지엄한 말씀에 감명을 받은 학생들은 꾀부리는 일이 없이 학문에 몰입을 합니다. 진정한 스승이군요. 예. 중년 학자의 그 이름은 노식이로 자를 자간이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노식 그렇죠. 대학자시구만. 그렇죠. 탁군 탁현 출신으로 높은 유학적 경륜과 병법에 능해서 문무를 겸전한 학구파 장군으로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났죠. 무까지도 겸비했습니다. 그렇죠. 문무겸전이죠. 거기다 현실 감각이 뛰어난 대학자였습니다. 제1차 단고의 화로 한창 위축된 청류파의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처세를 주변 청류파들에게 당부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환제가 승하하고 영제가 즉위하면서 환제의 장인 두무는 그 자신의 딸 그 두 항우가 이제 수렴 첨정을 하게 되죠. 전체의 대권을 재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향후 그 환관들을 칠 거사를 계획해요. 이때 그
노식은 네. 향후 벌어질 일을 굉장히 우려하죠. 네. 환관과 외척이 암투가 벌어지면 나라는 더욱 혼란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두무에게 대장군을 사양하라고 권합니다. 그렇지만 두무는 진번 사례교의 이응하고 이미 의기투합해서 십상시를 제거하려는데 네. 그 계획 자체가 굉장히 엉성했어요. 네. 그래서 사전에 그 누락이 되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두무가 이제 자진을 하게 되죠. 역공을 당했군요. 그렇죠. 역공을 당해서. 그리고 진보는 그 십상시에게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제2차 단고의 화가 일어나죠. 네. 이때 그 노식은 벼슬을 내놓고 향내에 응거하게 되는데 네. 그 몇 년 후에 다시 영제가 불러들여서 정치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라고 박사로 임명해가지고 저술과 학문 탐구에 전념하게 만들죠.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구강군에서 만족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뭐 단고의 화로 쓸만한 그 청류파 그 문물을 갖다 겸손한 그 중간 관료들은 전부 다 그 도태되고 네. 관직에 오르지 못하니까 네. 다시 그 노식이 그 반란을 갖다 진압하는데 투여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구강태수로 만족이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그 성공적으로 끝냅니다. 네. 그리고 176년에 네. 환관들이 청류파 학자들과 가족을 다시 탄압하게 되자 이때는 이제 그 다시 병을 핑계로 대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향리로 돌아오고요. 네. 그때 상서 장구와 삼내 해화 등이 저술을 이제 하면서 후학을 가르쳤죠. 네. 176년 그 어느 날 이런 노식에게 탁현 누상촌에서 네. 유원기 추천서를 지는 한 청년이 노식의 문화에 들기를 청합니다. 네. 유원기는 아들 그 유덕연을 노식의 문화로 보낸 다음에 네. 먼 친척 유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던 중에 노비를 노식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국가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고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유비 학비를 지원하게 되죠. 친자식이 아닌데도요. 그렇죠. 그 장래를 보고. 그렇죠. 유비는 귀가 어깨에 닿을 정도이고 네. 손목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특이한 용모의 사람인데 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온화한 상을 갖다가 닮은 유비, 이러한 유비를 갖다가 한동안 말이 없이 노식은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존 삼국지 소설에서 알고 있는 유비의 외모가 정사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네, 정사에 그렇게 돼 있죠. 뭐 실제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정사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 기존 삼국지 소설에 나온 그 외형 그대로더라고요. 그때 카메라가 없어서 모르겠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노식은 유원기가 보낸 추천서를 한참 동안 보더니 네. 유비에게 물어요. 군은 살림도 어려운데 왜 생업을 마다하고 학문을 배우려 하고 장래 포부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유비가 저 유비 비록 살림은 비난하지만 네. 배움이 없이는 천하의 혼란을 인지하기도 어렵고 인지하더라도 어떻게 천하의 난국을 헤쳐나갈지 간파할 지혜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네. 비록 천한 몸이지만 한 황실이 핏줄이 흐르는 청년으로서 황실이 앞날이 불투명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열심히 학문을 탐구하여 황실의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려고 한다고 이제 말을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배움의 중요성은 똑같군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미 유원기가 보낸 유비 집안 내력이며 네. 유비 초가집이 수백 년 된 뽕나무에 얽힌 사연을 추천서를 통해 읽은 노식은 유비의 당당함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제 유비가 노식의 문화에 들어와서 네. 공부를 하지만 학문에는 투철하지도 못했고 특출나지도 못했어요. 네. 그 동물들이 좋아하고 특히 말을 좋아해가지고 말타기를 즐기고 전쟁놀이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사당에서는 호걸 사귀기를 좋아해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들보다는 공손찬 등 영거리 기질이 있는 미래 동양들과 깊은 교분을 맺습니다. 그 공손찬의 어린 시절이 매우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유비가 노식이 초당에서 만난 공손찬은 네.
유주 요속은 영지연 사람으로 자를 백규라고 했습니다. 부친은 봉분 2천석을 받는 태수급 고급 관리였지만 모친이 어머니가 비천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공손차는 아버지의 그 가문 자기를 그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문화서자라는 말단 관리로 간직을 시작해요. 근데 워낙 총명하고 빼어난 용모에 절도 있는 목소리로 행하는 변설이 모든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했다는데요. 청이 좋았군요. 그렇죠. 강영원 선생님 같은 분이죠. 목소리가 낭낭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공손찬이 어머니가 비천한 그 신부님에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고 언제나 당당했고 그래서 대장부의 기질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요소태수의 눈에 들어서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돼요? 예. 신분 파격인가요? 상승인가요? 상승이죠. 요소태수는 공손찬을 큰 인물로 여겨서 노식에게 학문을 사사하도록 하며 노식이 사당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 당시 유학을 보내면 큰 비용이 들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유학은 그렇죠. 돈이 드는군요. 그럼요. 거기서 기숙하고 그 생활비를 전부 다 제공해야 되니까. 공손찬은 유비보다 6살 연비였지만 학문에만 열중하는 백면서생보다는 장부의 기가 있는 유비와의 사귐을 더욱 좋아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공손찬과 유비가 그 교류를 하던 중에 178년 초엽이 돼서 조정에서는 유학 경전과 얘기에 죄가 깊은 노식을 다시 불러들여 오경의 교정과 한기 편찬을 맡기게 되고 그러니까 노식이 이제 고향을 떠나 조정으로 다시 가게 되죠. 이때부터 유비와 공손찬의 교우도 작별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공손찬은 노식의 수하에 들어가기 전에 노식의 문화죠. 수하가 아니라 문화에 들어가기 전에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었어요. 요소로 돌아간 공손찬은 그때는 이제 그 공손찬이 장인이 요소태수를 그만두고 후임으로 새로운 분이 왔는데 육이라고 새로 왔어요. 그분 밑에서 곧바로 군이 상계리로 임명돼요. 이 상계리라는 직위는 낙양과 문서 교류 그리고 문서 관리하고 회계 관리를 맡는 중임이었었죠. 요소태수는 이런 중임을 공손찬에게 맡기고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중에 요소태수 6기가 비리에 연루되어서 낙양으로 소환되고 그때 공손찬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곧바로 벼슬을 사임하고 유기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절로 위장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낙양으로 진군으로 봉사하며 무사히 호송을 수행합니다. 그 당시 그 유형을 받아서 그 가던 중에는 그 도중에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이제 그걸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진군으로 봉사했던 거죠. 낙양에 당도한 그 유기는 조정으로부터 사형 선고하고 다름없는 일남으로의 유배형을 갖다 받게 되고 일남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공손찬은 북망산에 올라서 조상에게 제례를 올립니다. 그 조상님께 고합니다. 이제 인사를 하죠. 그 이제 백규는 평생 유기태수님을 모시고 수발을 들기 위해 일남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구쳐도 목숨을 다 바쳐 끝까지 유기태수님을 수발하겠습니다. 조상님께서는 제가 조상에 대한 예를 갖다 갖추지 못하더라도 불우한 찬을 이끌어준 태수님에 대한 봉사는 인애, 충혜효에 가늠하는 유교정신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이 찬을 용서해 달라고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멋있네요. 네, 그렇죠. 공손찬의 강계와 의리에 많은 사람들이 탐복을 해요. 이제 공손찬은 조상께 바치는 제례를 마치고 유기태수와 함께 유배를 떠나 험한 산길, 험한 수로를 한 달 정도 내려가는데 도중에 조정에서 유기에게 사면령을 내려서 이들을 다시 요소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 사형이나 다름없는 일남으로의 유배형
받은 중재인이 그렇게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 당시는 황간에게 그 힘이 많았어요. 네. 황간은 그 죄가 없는 자도 죄를 갖다 씌워서 벌을 줄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죄가 있는 자도 자기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다든지 네. 이뻐 보이면은 네. 그 죄를 감해주는 그런 아주 바로하던 시대죠. 파워가 아주 막강했군요. 그렇죠. 공손차는 그 측근 참모들과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네. 자기 자신은 마지막까지 그 유기태수를 갖다 모시고 유배지에 있겠지만 네. 당신들은 남아서 유기태수의 무고를 갖다가 그 살리는 구명운동을 해달라고 듀얼 트랙을 네. 듀얼 트랙을 했는데 네. 그게 성공적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양면 작전을 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한 달 만에 요새로 돌아오는데 네. 유기태수 입장에서는 공손찬이 은인이죠. 은인이네. 생명의 은인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공손찬의 그 의리, 네. 의리에서 본인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리고 위기를 지켜준 사람이고, 네. 결국은 중앙의 그 무대에 효령으로 추천해가지고 네. 공손찬은 낭을 지내다가 네. 곧바로 요동석국 장사로 임명이 됩니다. 네. 요동석국 장사는 그 요동의 그 성 주변에 네. 그 이민족들이 침범해 오는 것을 그 정찰하고 순찰하는 그런 그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죠. 네. 그 공손찬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 그 평소하고 똑같이 네. 기병 수십 기만을 이끌고 성 밖을 순찰하다가 느닷없이 나타난 수백 기 선비족 기병을 만나요. 수십 대 수백입니까? 그렇죠. 1대 10 이상이 되죠. 네. 그러니까 공손찬 그 수하의 그 기병들이 암만 정예병이더라도 네. 이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숫자에 밀릴 수 있죠. 그렇죠. 그때 공손찬이 부하들을 갖다 소집해서 정신무장을 시켜요. 네. 너희들이 만약에 네. 여기서 그 수백이 선비족 기병을 보고 물러간다면 저들은 이제부터는 우리를 갖다 우습게 보고 언제든지 우리 그 영역을 침범해 올 것이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우리 요동 요소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 싸워야 된다고 네. 단속을 시킨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다는 용기 자체를 불어주죠. 그리고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양인모를 갖다 휘두르고 무서운 기세로 수백의 선비족 기병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 뒤에 있던 그 기병들 자체도 같이 용기가 그렇죠. 생기죠. 그 이제 국가를 위해서 죽자고 하면서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강석화와 같이 선비족의 기병을 쳐들어가 가지고 주사라니까 선비족 기병 수백이 그들이 기세에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두 도주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전투로 공손찬은 자신의 그 기병 절반을 잃었지만 수십의 기병으로 수백이 선비족 기병을 물리친 공손찬의 위병이 요동과 요서 북방으로 널리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후일 공손찬이 백마장사라는 그 위명을 떨치게 하는 그 첫 발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로써 그 우리 3편에서는 조조, 유비, 공손찬, 그 송견 등이 젊은 시절을 소개했는데 다음 4편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 등장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게 되죠. 점점 흥미진진해지는군요.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편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